특강하게 된 국민대학교 우정우 교수입니다. 제목은 스스로 배우는 기계학습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간단한 개요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 지루하지 않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학습 최근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었던 용어들일 텐데 기계학습,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정도로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이제 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렇게 이따가 좀 보여줄 그림을 미리 좀 보여드리면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있는데 이렇게 오버랩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기계학습은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딥러닝은 기계학습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경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경망을 물론 뭐 인공지능의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신경망, 기계학습의 신경망 이런 내용들을 심층으로 만들었다. 심층으로 만들어서 기존 신경망의 어떤 단점들, 제한점들을 극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개 다 오버랩돼서 사실 어느 것이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제목을 꼭 굳이 기계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계학습이 이제 중심이 되니까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면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기존의 뭐 어떤 이런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을 한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데이터 패턴을 감지하고 예측하고 이런 데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정의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인데 첫째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조금 더 상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기계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 알고리즘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 건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및 이제 연구 분야, 응용 분야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기계학습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일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눠봐서 어, 우선 인공지능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볼까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데서 있던 경제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정의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 기계 혁명이다. 스팀 엔진, 전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화된 혁명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나왔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어서 이때도 이제 뭐 많은 직업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The Third Wave, 그래서 제3의 물결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가 이제 더 보편화되고 인터넷이 나와서 일종의 지식 정보 혁명이 나왔다. 특히 이제 92년에 나왔던 그 웹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개별화되었던 그런 정보들이 이제 같이 쉐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쭉 이루어져 오다가 이런 제한점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이런 정보 기술들이 이제 초연결된 그런 일종의 혁명이다. 그래서 AI와 IoT 22번만 떠 있어요. 이거 공유된 슬라이드가 22번만 가지고 맨 첫 번째 떠 있던 슬라이드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예. 그게 안 됐나요? 나왔어요. 예, 이제 됐어요. 다시 다시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아까 맨 그래서 뭐 처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네네. 앞에 거는 앞에 맨 처음 잊어버리셨어요. 정리도 한번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할까요? 예. 다시 지금 예. 맨 처음부터. 예. 자, 제가 아까 공유 화면을 잘못 띄운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는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내용이 이제 그 스스로 배우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개요를 볼 텐데 이 세 가지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아니면 뭐 연합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엔 뭐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또 기계학습 그러면 조금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딥러닝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 같은 내용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고 이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되어 있는지는 밑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뭐 기계학습이 이제 중심이 된다고 봐서 제목을 기계학습으로 했고 기계학습의 특징은 기존의 어떤 뭐 그 알고리즘이나 룰보다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고 데이터에 이제 이런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구분지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인공지능이 뭔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연구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기계학습이 이제 물론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기계학습에는 또 인공지능과 달리 어떤 알고리즘들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진화된 그 딥러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공적인 사례 여기는 뭐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보고 또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가는지 이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어떻게 특정 지어서 발전되는지를 좀 간단히 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최근의 사회는 무조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 기관들에서는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 그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이 이제 기계화혁명,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렇죠? 전기 중심으로 해서 뭐 이 포드 자동차도 컨베어 벨트라는 거 많이 봤을 텐데 여기서 대량 생산, 이 컨베어 벨트는 아직도 쓰고 있죠.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그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지식 정보 혁명이 나온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 정보 사회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것이 이제 벌써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공지능과 또 인공지능에 지능이 있다면 이제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정보기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지능 정보 기술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 사람, AI, 사물, IoT, 공간,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초지능화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는데 우리가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뭐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도 인공지능을 좀 어느 정도는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과 5년 전에 해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인공지능을 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런 지능정보 사회, 지능정보 기술을 가진 사회에서는 우선 간단하게 이제 뭐 빅데이터하고 IoT만 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그러면 데이터 많이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방대한 규모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관련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생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뭐 능동적으로 대처, 변화 예측 뭐 이런 기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객 소비 패턴 분석 이런 거 많이 하죠. 예전에도 뭐 물론 어느 일정 부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술 그래서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서비스 개발에 쓴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선두에 있는 것이 이제 구글, 아마존,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가 미래를 선도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굉장히 이제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에 뭐 수천억 규모의 프로젝트로 빅데이터를 모으는 예를 들면 뭐 심지어는 뭐 요리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모을 수 있고 또 운동하는 뭐 그런 그 데이터도 모으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활용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4V다, 뭐 5V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양이 우선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가 빨라야 되고 또 데이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죠. 음성 데이터, 뭐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다른 가치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 기준으로 보면 80년대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모았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이런 DBMS로 중심으로 해서 외까지도 판단할 수가 있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지금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지능화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주식을 예측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점점 더 확대되고 다양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규모도 커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뒷받침되는 게 이제 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죠. 연산 능력이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따른 뭐 하드웨어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데이터 양도 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뭐 클라우드 쓰고 있겠지만 그런 회사들이 점차 이 데이터 양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전부 다 연관이 되는 거라서 이제 좀 빨리 보면 두 번째는 이제 IoT라고 그러죠.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오브 띵스 이렇게 해서 IoT는 이제 공장 설비, 차량, 뭐 모바일 기기, 스마트워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물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는 뭐 다른 사물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하드웨어 및 기술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AI 기술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AI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하드웨어 기술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센서 기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팅 능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컴퓨팅 능력이 이제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도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이 이제 들어와서 그 위에서 빅데이터와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합쳐져서 IoT 사물 인터넷을 이제 더 활용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거 IoT 활용은 뭐 어마어마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홈, 뭐 방문객하고 방문객이 뭐 메모 남기면 이제 누가 왔다 내 이제 시계 또는 뭐 내 핸드폰에 정보를 줄 수 있는 거. 또 스마트홈에서는 이제 홈 디바이스가 이제 뭐 도어락뿐만 아니라 뭐 누가 도둑이 들어왔는지 침입 감시, 뭐 조명 장치, 또 누수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집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홈센터라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스마트 시티도 이제 보면 뭐 이것도 뭐 분야별로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주차하는 거, 뭐 교통량을 예측해서 신호를 바꿔주는 거, 또 스마트 도로도 나오죠. 그 도로에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어 우리가 뭐 경고도 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제조 산업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거 그런 감지해서 경고도 할 수 있고 또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마트팜 요즘에 이제 그 이거 많이 이제 봤을 텐데 어 이제 그런 뭐 수경재배 같이 그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공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모든 그 환경, 온도, 습도 이런 거 맞춰 놓고 단추 눌러 놓으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조도 이런 게 들어와서 스스로 생물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이 이제 그 이 팜에서 스스로 이제 재배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을 이제 부족한 곳에 이제 감시하고 있다가 보내준다든지
또 이제 셀프 스토어 요거 이제 하나 우리나라 이제 하나 나왔다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 가서 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을 보고 나면 내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저절로 계산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나왔다 그러고 의료 분야도 뭐 IoT 기기라 그러면 환자가 가지고 착용하고 있는 그 웨어러블 장치에 따라서 119로 즉시 이제 신호를 보내준다든지 뭐 병원으로 직접 보내준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쪽 분야는 뭐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뭐 스마트 신발 그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조금 지금 화면 공유 때문에 잘 못 봤는데 이게 안 보일 것 같죠?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는 뭐 어떤 이런 IoT를 중심으로 해서 한의음 사이트에서 대학생 중심의 어떤 그런 경진대회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자동차를 이제 핸드폰으로 뭐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뭐 IoT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등장. 자, 이 1956년 다트마우스 공대에서 이 존 맥카시라는 교수님이 학습, 지능의 모든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하고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싱킹 머신, 이게 이제 실제로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이분이 만든 용어가 이제 AI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능이 뭔가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능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추론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해한다는 것 자체는 비전, 스피치 그러니까는 눈으로 보고 또 말로 하고 듣고 이런 퍼셉션,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 언더스탠딩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로 지금처럼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능이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추론한다. 추론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뭐 A는 B고 B는 C다. 이런 그 내용을 DB에 넣어 놓으면 그죠? 그래서 A가 C냐 이렇게 물어보면 DB는 No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AI에서는 A는 C다, ye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이게 이제 AI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추론 능력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또 학습하는 능력. 그죠? 학습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점차 더 개선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능이다 그러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파리의 지능,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파리의 지능이 뭐 8, 20이다. 뭐 강아지 지능은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런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아티피셜하게. 그죠? 아티피셜하게. 그래서 합쳐져서 AI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인공지능 제품이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 웬만한 회사에 가면 다 인공지능 제품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지능이 있는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사실 아무도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판단 기준을 뭐 이건 아주 오래 전에 70년 전이죠. 이 알란 투어링이라는 분이 만든 투어링 테스트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벽을 중심으로 해서 A는 인공지능 시스템, 그다음에 B는 사람. 여기는 이제 질의하는 사람이 이제 벽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받았을 때 누가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컴퓨터로부터의 반응을 인간하고 구별할 수 없다면 그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물론 인터페이스가 이제 뭐 좀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계적인 질문에서 이제 자연어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 알란 투어링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튜어링 어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튜어링 상은 우리 그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제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을 받는 컴퓨터 공학 학자는 뭐 노벨상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 알란 투어링이라는 사람의 업적은 굉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냐면 이게 그존 메카시가 정의한 56년부터 시작해서 연구되어 오다가 1차 암흑기 요거는 이제 이 차원에서 이런 XOR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공지능을 멈춘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부활을 하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제 이 2차 암흑기가 온 것은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이 이제 그 아주 심플한 건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런 제한점이 많아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쓰기에는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차로 하다가 이제 딥러닝이 이제 들어와서 이런 많은 여러분들도 아는 이런 성과를 냈죠. 그래서 왓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세돌의 알파고 또 더 나아간 알파 제로, 뭐 알렉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인공 하드웨어도 AI 칩, 그다음에 뭐 이런 유사전이 뇌기계 인터페이스, 뭐 상황 인지,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도학습 AI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비지도학습 AI.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개요는 이제 빨리 간단하게 보면 크게 이제 그런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지식 기반이다. 이게 이제 처음에 AI 소프트웨어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제 살아 있으면 아까 A와 C 같이 추론이 포함된 그걸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고 하고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식 인텐시브,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으로 이제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거 많이 쓰고 있죠.
웬만한 대학병원에 가면 의료정보 시스템 다 이런 거 쓰고 있고 보험회사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딥러닝 같은 그런 신경망이나 딥러닝에서는 이런 지식보다는 일단은 빅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서 지식을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추출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학습을 통한 그런 접근,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이나 또 날리지 드리븐 이런 두 가지 방향인데 뭐 최근에는 이런 것들 인터믹스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범위도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또 쓰고 있어서 스트롱 AI냐 위크 AI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롱 AI라는 것은 기계가 실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스트롱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지적 구조라는 것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은 형태, 뭐 거기에 따른 신경망, 이런 인지과학,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지식 표현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트롱 AI, 거의 사람과 유사하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weak AI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작업에만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좀 더 그 효율성, 효과,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리풀이란 최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에이전트라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래닝이라는 시스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산업용이나 그런 로봇 시스템에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개발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제 드론도 물론 뭐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뭐 사람이 혼자,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영화 촬영이나 특수한 목적 촬영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최근에 여기다 이제 뭐 로켓포도 달고 공격하고 또 사람이 타고 다니는 택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로봇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주로 했던 로봇,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노는 애완용 로봇, 그다음에 화성 탐사 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연구 개발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챗봇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챗봇, 기존의 챗봇에 인공지능을 넣으면 대화를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영어 학습이라든지, 그죠? 그런 그 언어 학습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상담원을 은행이나 이런 데 상담원을 이제 챗봇을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전도 뭐 우리 청소 로봇은 많이 봤겠지만 이런 뭐 세탁기도 이제 인공지능 세탁기가 없으면 잘 안 팔리는, 또 인공지능 냉장고 뭐 이런 모든 가전에도 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붙어야 팔리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스마트홈, 그죠? 이 홈센터 제어를 하나 중심으로 해서 회사에서도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고, 그죠? 방에서 자동차를 시동 걸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없으면 그 형광등이 저절로 꺼진다든지 뭐 이런 스마트홈을 이 시범 사업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내용들, 검색 엔진, 뭐 의료 정보 시스템 뭐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났는데 그 외에도 뭐 인공지능 기술을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좀 지겹겠지만 이제부터 그 주요 연구 분야를 간단하게만 조금씩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많은 것을 냈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뭐를 하냐 이렇게 보면 우선 처음 연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탐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이라는 것은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공간들을 탐색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최적의 솔루션에 도착하기 위한 경로를 찾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간단한 퍼즐 요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우리가 뭐 루빅스 큐브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 실제로 이제 디벨로프 시켜보면 엄청나게 뭐 10에 20승 이상의 이런 스테이트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적 경로로 찾아갈 수 있는 제일 빨리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알고리즘 또 찾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나비게이션에 적용을 시키면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요거 이제 우리 적용하고 있죠. 여기에 뭐 쇼티스 패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실시간 교통 정보에 따른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 외에도 뭐 문제 해결에 관한 뭐 게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대부분의 일에 우리가 탐색이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목표하는 그 도착 상태,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로봇이 여기 나온 것처럼 팔을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순서, 행동 순서를 이제 결정하는데 벽돌 3개면 뭐 이렇게 많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벽돌이 점점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패스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하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뭐 택배 회사에서도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집에 효과적으로 배달할 거냐 그 스텝이 있는데 대우조선 같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공정을 보면 뭐 5만 가지의 공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공정 하나하나가 다 어떤 연관성, 뭐 병렬로 일을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업이 끝나야 다음 작업을 한다면 그 팀들이 왔을 때 이 먼저 작업이 안 돼 있으면 다음 작업팀은 기다려야 되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 공정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가 있는데 한 팀이 와서 칠을 하고 가버리면 다음 팀은 와서 천장을 고쳐야 되는데 이 칠한 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천장을 고치게 되죠. 그러면 1번 팀이 다시 와서 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도 뭐 굉장히 많은데 로봇의 이제 순수 로보틱스라 그러면 기계공학, 뭐 센서공학,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조금 요즘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로봇, 또 오락 로봇, 또 국방용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죠.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보 같은 로봇만 해도 어떤 감정 표현도 해야 되고 본능도 가져야 되고 또 기능으로는 음성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터치에 민감한 외부 자극에도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그런 연구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일본에서 이런 쪽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요거 이제 뭐 소프트뱅크에서 했던 이런 페퍼 로봇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다. 컨시어시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리셉션하고 뭐 정리하고 또 레스토랑에서 안내 주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로봇. 우리가 본 로봇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가면 이제 키오스크 로봇이 이제 안내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로봇에 관심이 많았던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안 되나? 네. 왜 안 되죠? 어, 여기로 유튜브 아까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이 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건 다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뭐 가능하면 보여주겠습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이게 세계적인 회사인데 여기서 만드는 로봇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런 단순한 그 애완용이나 뭐 산업용이 아니고 뭐 군사용도 있고 또뭐 작업용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뭐 아마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물론 이런 굉장한 많은 로봇들이 있고 일본 또 이제 그 유명한 아시모를 비롯해서 감정 로봇, 뭐 애완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국내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휴보가 이제 대표적인 로봇인데 그 외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많이 이제 좀 미진한 편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하여튼 이런 로봇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휴머노이드라는 뜻은 인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족 로봇이라 그러는데 두 발로 걸어서 어떤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패턴 인식 보면 데이터로부터 어떤 이런 특징이나 속성을 추출해서 식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일기예보, 또 의료 진단, 문자 인식, 영상 인식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문자 인식 필기체로 쓰면 요거 인식할 수 있고 수식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바꿔주고 그죠? 이거는 아직 오래전에 미국의 그 버팔로 대학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주소 쓰면 요거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죠. 또 한동안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칸을 정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편 번호 쓰면 적어도 거기까지는 분류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도 이제 요 정도는 해서 중분류까지는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 인식 많이 하죠. 최근에는 범인의 영상 특히 CCTV가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 인식도 많이 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음성 인식도 뭐 다양합니다. 이 음성 인식도 보면 이 MIT 대학에서 만든 이 로봇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뭐 시각, 청각 여기는 이제 감정을 이제 포커스했습니다. 물론 음성도 되고 감성도 되고 행동 제어.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몇 가지인가. 거기에 따른 이런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기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식 베이스에 기반해서 로봇 스스로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 보이스 트랜슬레이터 요거 이제 많이 쓰죠. 이제 이거 많이 쓰면 이제 뭐 그 토익 시험 안 봐도 되는지 그죠? 한글에서 영어, 뭐 영어에서 뭐 일본어 뭐 이런 그 음성 인식을 이제 뭐 아직은 정확하지 않지만
그죠? 상당히 많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쓰고 있는 거, 핸드폰으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더 많이 발전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죠? 요거 이제 뭐 영장문 하는 거, 이거 구글 보면 아직은 좀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써놓고 영어로 이제 트랜슬레이터,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도 보면 번역 클릭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번역을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시스템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건데, 아마존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교보문고도 마찬가지죠. 어떤 책을 하나 찾으면 밑에 또 레코멘데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 산 사람은 다른 책도 샀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그 이런 그 알고리즘, 그 DB 알고리즘을 주로 썼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딥러닝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이런 필터링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딥러닝의 이제 RNN 기술이라든지 강화학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비디오 추천하는 거, 내가 어떤 토픽 보고 있으면 다음 유튜브 들어가면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또 쇼핑몰에 들어가는 거, 뉴스 추천, 뭐 금융 상품 추천 이런 거, TV 셋탑박스에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채널 추천 뭐 이런 것 상당히 많이 이제 장르가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 음성 인식을 허용해 놓고, 예를 들어 시리 같은 거 허용해 놓고 핸드폰으로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 얘기 내용을 감지해서 거기에 관련된 상품을 화면에다가 핸드폰 화면에 띄워준다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보겠습니다. AI 게임.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97년에 이제 IBM의 딥블루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이거 스포컴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고, 그 다음에 카스파로프라는 세계 체스 챔피언이 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이 딥블루하고 체스를 두는데, 어, 이 딥블루가 사람을 최초로 이겼다.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되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AI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처음으로 이겼다. 이때는 AI 소프트웨어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그 브루트포스한 메소드였는데, 그죠? 이거 하고 이제 이세돌이 나온 2016년하고는 상당히 20년 후가 지났지만, 이때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그 제퍼디 퀴즈쇼,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진행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왓슨이 이겼죠. 그 왓슨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뭐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타리 게임도 강화학습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팩맨 요거는 이제 그 알파고 2016년에 이제 이세돌을 이겼고, 포커 게임 뭐 이런 게임들, 슈퍼 마리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게임 분야에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정보학, 여기 보면 바이오인포메틱스도 좀 많은 이런 그 생물학적 문제를 이런 기술하고 합쳐서 해결을 한다. 여기 주로 보면 뭐 BTIT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DNA 분석, RNA 분석, mRNA, 요즘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 분석할 때 mRNA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죠. 그래서 뭐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검색,
그래서 뭐 범인을 잡는다든지 질병 예측, 코로나 같은 거, 단백질 구조, 또 이거 뭐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이 아이 장래가 어떠냐 뭐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이제 한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AR 보겠습니다. AR은 뭐 실제 보면 뭐 실제 환경에서 가상 환경 사이에 있는 그런 증강된 현실, 이것도 좀 하이브리드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VR이 이제 우리 컴퓨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임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아이콘 하나 정해서 적과 싸우는 그런 VR 기술. 근데 AR 기술은 이제 50-50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 가상 물체를 혼합하는 거. 그죠? 이런 현실 세계 가상 물체. 포켓몬 한동안 여기서 이제 많이 활성화됐었고, 요 BMW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정비할 때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합니다. 요걸로 열어라. 시퀀스를 줘서 시퀀스대로 작업 지시를 하면 오류가 없겠죠. 그다음에 요 자동차 화면에 내가 갈 길 나비게이션 해놓으면 일로 가라 이렇게 쭉 보면 굳이 뭐 이게 이제 윈실드니까 차창이 창문이 앞면 유리죠. 그러면 이거 나비게이션 작은 화면 안 봐도 되는 그런 연구가 이제 됐고, 그다음에 뭐 인체에 대한 뭐 학습한다든지 항공기 조종사가 보는 화면 이런 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거 AR 기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거고, 최근에는 뭐 메타버스라는 것이 유행했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점차 다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지금까지 본 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패턴 인식, 이것 외에도 또 많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은 이런 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설명 안 한 거는 뭐 자연어 처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기계학습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것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56년에 시작이 돼서 발전되어 오고 있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기계학습과 이제 같이 혼합돼서 연구가 이제 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리미테이션 제한점을 이제 2010년 이후 2016년부터 중심으로 해서 딥러닝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크게 보면 뭐 딥러닝도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도 인공지능이고 뭐 어떤 특별한 구별이 아니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가요? 어때요? 지루하지 않아요? 리스판스를 좀 주면 좀 더 네, 빨리?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지금 네, 그럼 계속 할까요? 계속. 네네네. 네,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아니 힘드시면 조금 5분 정도 쉴까요? 아니면 바로 갈까요? 저는 괜찮은데 네. 학생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냥 바로 저는 가죠.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럼 바로 할까요? 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을 스피드업해서, 자, 기계학습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데피니션을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인공지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았을 것 같고, AI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인공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학습부터 볼까요? 학습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일을 수행을 할 때
같은 환경에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1983년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기계를 붙이면 뭐냐? 기계를 붙이면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기계학습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처음 기계학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하드웨어가 있나 이렇게들 많이 질문하는데 하드웨어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한다. 어떤 그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태스크 T에 대해서 경험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퍼포먼스로 체크를 해보면 다음번에는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밑에서 얘기를 할 건데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AI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일을 시키면 같은 결론을 만들어내죠. 근데 기계학습은 같은 일을 시키면 이 경험치가 누적이 돼서 퍼포먼스가 점점 좋아진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 없으면 항상 새롭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습할 수 없는 시스템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은 솔루션에 리드라이브 한다. 그죠? 그리고 같은 미스테이크를 저질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계 학습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보다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기계학습이 인공지능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공지능이라는 펀더멘탈한 기술이 있고 그것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요거와 경험치가 요구되는 분야를 기계학습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학습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학습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뭐 자전거를 배운다 이거하고 또 영어 단어를 배운다 이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죠? 게임을 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될 텐데 학습에도 많은 유형이 있어서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접근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먼이라는 분이 아까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 같은 일을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뭐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으면 러닝 컴포넌트에서 그것을 이제 DB 또는 날리지 베이스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서 실행 퍼포먼스 엘리멘트에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만약에 오차가 있다. 그 오차를 다시 이 학습을 시켜서 학습된 것을 저장하고 또 다시 하는 이런 사이클이다. 이런 사이클. 그래서 언젠가 만족을 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이제 학습 모델로 이 사람이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AI 시스템 보면 입력, 학습 내장된 지식, 그죠? 요 지식 베이스, 출력 이런 형태에서 경험치라는 것은 실행해보고 난 그 어떤 미세한 오류가 있으면 그것을 학습시켜서 내장된 지식 플러스 습득된 지식 이렇게 해서 개선된 출력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기계학습의 필라소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기계학습, 크게 보면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혼돈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더라. 이거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학습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풋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D라는 것이 미리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비교해줘. 그래서 정답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출력값.
요거 비교해서 요 차이, 디퍼런스, 요 차이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는, 그죠? 오류를 검출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뭐 분류를 한다든지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뭐 이 신용카드 거래할 때 어떤 사기, 우리가 이제 이거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소프트웨어로 많이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학습은 반드시 그 정답이 있다. 뭐 정답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유형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 없이. 요거는 이제 목적이 이제 군집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 사진을 학습한 다음에 요 특징 비교돼서 군집화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그 딥러닝 같은 경우에 보면 고양이 뭐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들을 사진을 주면 그 종류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 크기 나이 다 다르겠죠. 그걸 학습을 시키면 어떤 자기 특징을 뽑아내죠. 다리는 4개고 귀는 2개고 눈 2개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주면 아 이거 고양이다 판단하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가 뭐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 룰은 주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분야는 이 상과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고 상은 최대화하고 벌은 최소화해서 이런 경험으로 이제 그 다음번에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것이 이제 반복해서 성능 강화가 된다. 요거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게임. 최근에는 이제 자율자동차 여기도 많이 쓰죠. 그래서 차가 라인을 벗어날 때마다 벌점 주고, 그죠? 요 라인 안에 차가 가야 되는데 차가 이렇게 바퀴가 라인을 물리게 되면 벌점 주고, 그다음 가운데를 일정 시간 계속 가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요 라인 안에 자율차가 계속 라인 안을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지도학습은 뭐고 비지도학습은 뭐고 강학습은 뭐다. 요거는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 꼭 알자. 자, 그다음에 기계학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10여 개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가 더 들여다보면 이게 과목 하나가 되는 그런 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여기 강화학습도 있지만 몇 가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해서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다, 이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선 신경망은 먼저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계학습에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건데, 이런 신경망이 기계학습에서 연구됐는데,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됐습니다. 이것도 1960년대 그때부터 연구가 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AI 암흑기가 이제 1차, 2차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는 이제 신경망이 AI의 일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딥러닝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은 신경망 기반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딥러닝에도 이제 뭐 크게 보면 뭐 CNN, RNN, 강화학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신경망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경망이 인공지능의 암흑기를 1차, 2차 가져왔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아티피셜이 붙어 있고, 이건 뉴랄이죠. 뉴랄. 그다음에 이건 네트워크. 3가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랄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경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된 거, 그죠? 연결된 것을 아티피셜하게 모방한 거. 그게 이제 그 인공신경 회로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 활동을, 사람이 이제 두뇌 활동을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두뇌 활동을 할까? 그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뉴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한 그런 것을 이제 병렬로 분산해서 처리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병렬 분산 처리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뉴런이라고 보면 저 하나하나 이제 셀이 되겠죠. 샌딩 셀, 리시빙 셀. 이게 이제 실제로 인간의 뉴런인데 여기 이제 셀 바디가 있고 뭐 핵이 있고 여기 덴드라이트라는 것이 다른 뉴런으로부터 데이터를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신호를 입력받고 요 엑손이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여러 개의 뭐 필요한 따라서 다른 뉴런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됐고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여기 그 입구에 시냅스라는 조직이 있어서 들어오는 신호를 조절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강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들어오는 뭐 이것 외에도 샌딩 셀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샌딩 셀들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함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요 뉴런이 받을 때는 정제된 요 시냅스를 통해서 정제된 입력값이 들어오고 거기서 어떤 연산을 통해서 엑손을 통해서 또 다른 뉴런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실제 이런 인간의 신경 세포를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이라고 했을 때 입력 셀, 입력 뉴런이죠. 그다음에 엑손을 통해서 출력을 하니까 요 웨이트가 있을 것이다. 요 웨이트. 그래서 요 다른 셀에서는 여기 이제 다른 셀인데 그 셀을 또 구분해 보면 일단은 그것을 이제 다 모아서 서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정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아웃풋이 다른 셀로 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뭐 통계학자들이 이제 많이 봤는데 요 아웃풋 Y라는 것은 이거다. 그죠? 요 F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활성 함수다. 어떻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기의 함수들이요. 최근에는 이제 뭐 렐루라든지 다른 함수 딥러닝에 관련된 또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초기의 함수들은 이렇게 스텝 펑션, 뭐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 또 인간 원리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산된 값. 다시 말하면 입력 데이터 X의 값과 연결 강도 W를 곱해서 더한 값을 총 값을 네트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걸 통과시키면 최종 여기 이제 전달되는 출력 값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신경망 모델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퍼셉트론이 이제 제일 유명하니까 퍼셉트론을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개의 자 엔드 연산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논리회로나 뭐 거기 여러 이산수학은 아직 안 했을 텐데 어떤 거기서 보면 엔드와 연산이 있죠. 요거 이제 엔드 연산이라고 본다면 자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뭐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이건 뭐 오화 연산이네. 어떤 이런 형태가 됐네요. 이건 잘못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오화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네 개의 입력값, 요거를 이제 input x 값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입력값이 있으면 요것이 출력값. 요건 이렇게 보면 이제 지도학습이죠. 이미 답을 만들어 놓은 상태. 그죠? 요 답을 만들어 놓은 상태. 이렇게 됐으면 요것을 두 개의 그룹으로, 투 클러스터로 클래시파이, 분류를 해라. 그런 그 인공신경망을 설계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아까 위에 봤던 요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A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자, x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바이어스 1.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로 주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연결 강도를 이렇게 줬고, 요거하고 계산을 해서 이런 값이 총 계산된 값이 나오면 그것을 액티베이션 함수에서 우리가 결정된 값은 요거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측값 D1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계산된 값 Y1도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웨이트의 변화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B도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바이어스 1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0.2가 나와서 이것도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보면 플러스 1이니까 서로 다르죠. 그러면 웨이트 변화를 시켜줘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변화량이 이런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 값,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학습 규칙, 요거는 어떤 상수값. 그래서 학습 규칙에 의해서 d-y를 학습 규칙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웨이트를 변화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요 웨이트에 남아 있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요 두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요 네 개의 입력을 두 개의 클러스터로 분리할 수 있는 분리선에 대한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신경망의 이 퍼셉트론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방금 했던 저런 그 오화 연산, 또 엔드 연산, 뭐 그런데 이제 그 불리한 로직에 보면 엔드와 낫, 뭐 XOR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 XOR도 해야 되는데 요 XOR을 보면 요 두 개의 패턴이 같고 요것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클러스터가 요 선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윈터가 왔다. 이게 왜 윈터가 오냐 하면 이게 분리가 되고 해야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들을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오면 A 그룹, B 그룹 분류할 수 있고 이 속에서 또 다른 기준을 주면 또 다른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분류가 안 되는 거죠. 분류가 안 되니까 단순한 이런 산술 엔드 오화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리미트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자, 요건 적용한 거 한 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을 설계하시오. 이러면 이제 요게 이제 3x3이죠. 그러니까는 입력 데이터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111 뭐 그다음에 001 001 요거를 이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9개 입력값. 그래서 111 001 001 이런 것을 중간층 요 히든이라고 그러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여기 출력값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웨이트 W는 이제 초기로 랜덤하게 돌려서 우리가 값을 주고 아까 본 것처럼 X 곱하기 요 W 해서 나온 값이 요 세 개 중에 뭐 100이 되는지 010이 되는지 001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 해당이 안 되면 다시 또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억이 나올 때까지 그죠? 요것이 1, 00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죠. 숫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으면 이런 입력값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중에서 이런 공사 뭐 여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간단한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지도학습에서 여기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타겟을 주니까 요 타겟에 맞게 요 치를 요 타겟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W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처음에는 요것을 우리가 히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연산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XOR을 해결을 못했는데 요거를 줘서 XOR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 요거 하나 가지고 하니까 또 상당히 이제 그 속도가 느리게 되죠. 그래서 히든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있고 히든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히든을 여러 개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 이런 속도 문제라든지 이런 정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요 히든의 이 레이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것은 이 히든이 많다, 이 중간층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망에서는 어쨌든 뭐 이 오토노머너스 이제 대표적으로 내가 이 그림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신경망에 의한 무인 자동차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무인차가 거의 한 뭐 70마일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카메라에서 2차원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죠? 이 카메라에서 2차원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하나의 선으로 요걸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이거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발전이 돼서 자율차가 지금 뭐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뭐 영동대로도 혼자 대통령을 태우고 다녔고 지금 미국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자동차가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연구되고 있다. 그 외에 은행에 가면 뭐 신용조사 할 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이런 신경망으로 많이 해서 있다 없다 판단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망이었는데 간단하게만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한 학기 할 내용을 5분 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거는 유전자 알고리즘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뭐 우리 중학교 1학년 생물학 시간에 많이 보는 거죠. 쥐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그 개선 뭐 어떤 변형된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실생의 문제를 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염색체 또 이런 염색체를 이걸 교배를 시켜서 그중에서 어떤 것을 따오고 여기 0101만 따고 여기서 요거 따고 이렇게 해서 2세대를 만들어서 점차 형질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데 쓰는데 이건 읽어보면 되겠고, 이거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폰 노이만 머신에 의하면 입력받아서 프로세스에서 출력하는 이런 그 하나의 싱글 솔루션 프로세스 구조를 가지는데, 유전자는 이제 여러 개의 솔루션 패스를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도태되고 뭐 확장시키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 둘은 버리고 얘를 뭐 세 개로 만들자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어쨌든 멀티패스 솔루션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생물학 실험에 보면 비커에다가 똑같은 그 시약을 넣고 실험을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결과를 뽑아서 다시 실험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 웹잡이라고 그러죠. 이런 실험을 그대로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되면 멀티패스로 하니까, 그죠? 쉽게 보면 내가 여러 명이 있어서 시험 볼 때 내가 똑같은 시험을 나의 여러 명이 봐서 그 중에 제일 좋은 솔루션만 쓴다. 그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개체 표현에서 초기 집단 구성하고 평가해서 선택, 교배, 돌연변이 이렇게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요거는 이제 뭐 선택할 때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면 그 중에서 1세대가 이렇게 나왔을 때 평가를 했을 때 2세대는 이제 요 두 개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자. 뭐 이제 방법이 아니면 등수로 만들어 놓고 좋은 거 얘네들은 버리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셀렉션해서 교배를 하죠. 그 뭐 예를 들어서 선택된 크로모솜 염색체 A와 B를 교배를 해서 1점 교배를 할 건지 2점 교배를 할 건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우수한 형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초기 집단이 있고 요걸 이제 점차 셀렉션을 하죠. 얘는 이제 숫자가 미흡해서 버리고 이거는 좋으니까 중복시켜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돌연변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보면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좀 더 우수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유전자 알고리즘의 중요성은 그 기존에 우리가 이 싱글 프로세서로 해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뭐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미국의 월마트에서 전국에 자기네 그 소매점을 한 번씩 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나라로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CU 전국에 있는 CU망을 CU 회장이 한 번씩 방문할 수 있을까? 그거 좀 불가능하죠. 그 어떻게 어떤 패스로 가야 되는지 이거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거 유전자를 써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는 뭐 요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베이지안 또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이제 예측하는데 우리가 그 여러분들 메일 받죠? 그 스팸 메일, 음성 인식, 의료 진단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베이즈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수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민 중 15%는 감기고 20% 기침을 하고 감기 환자는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기침하면 감기냐 아니냐 이런 거를 이 수식에 의해서 판단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수식이 있는데 이제 분류도
이런 영화 같은 것도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뭐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딥러닝 쪽을 가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기계학습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기반도 이것도 이제 시작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뭐 늘 하는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푼다. 스텝으로 푼다. 아니면 이제 휴리스틱 이렇게 푼다. 뭐 이런 건데 그 좋은 방법은 과거에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를 기억했다가 그걸 가지고 풀자.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유사하게 어떤 뭐 유사한 케이스를 찾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그 케이스에서 풀었던 방법을 약간 변형해서 새로운 케이스에 적용해서 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내 현재 문제점이 이런 건데 이걸 케이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내 차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돼. 그죠? 그러면 내 차에 대한 다른 정보가 이건데 그거하고 기존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유사도를 이거하고 유사도를 측정해 보죠. 보니까 케이스 1하고 비슷하더라. 요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케이스 1에 보면 전조등이 이상하면 이런 솔루션을 줬다. 그러면 나는 브레이크 등이 전조등이 이상하면 퓨즈를 고쳤다. 그러면 내 이 전조등하고 비슷한 문제가 내가 브레이크 등이니까 브레이크 등에도 이 솔루션을 좀 바꿔서 써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면 브레이크 등을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이론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했던 거를 B라는 사람한테도 적용을 시켜보자. 이런 거죠. 법에도 뭐 어떤 범죄, A라는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B라는 범죄에 대해서 좀 수정해서 적용하는 이런, 그래서 이것도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 이제 기계 학습은 좀 빨리 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캐나다로 미국에서 갔죠. 미국에서 돈을 안 주니까 캐나다로 연구비를 받아서 딥러닝 방법론을 혁신적인 논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이론, 신경망의 이론을 극복했고 실제적으로 이걸 구현해서 성능이 뛰어나다. 이거를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운이 좋은 것은 컴퓨팅 파워가 이제 혁신적으로 우리 펜티움 4가 엄청나다 그럴 때가 2000년 초반인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도 매 3년마다 데이터가 2배씩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바일 기기,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튜브 확장하는 거 보면 뭐 무서울 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어떤 뭐 보는 거, 이거 포커스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각은 사람처럼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다. 듣는 거, 이것도 거의 읽는 거, 이런 거 이제 포커스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학습하는 거, 그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 이런 거 강화학습으로 알파고나 이런 걸로 통해서 솔루션 찾는 거, 그다음에 추론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기계가 이제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거.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거죠. 어떤 뭐 지금 뭐 KTX나 이런 그 기계 장치를 항상 점검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람이 보고 있지만 그걸 기계가 판단하는.
이런 자율적 판단,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중심에는 이제 딥러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딥러닝의 이제 이 레이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 레이어가 많으면 성능이 떨어질 거고, 물론 성능은 높아가지만 이제 속도 문제가 있죠.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있고 딥마인드에서 이런 연구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12년부터 딥러닝을 예전에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프트웨어가 거의 뭐 괴리율이 이 정도였는데 이 레이어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죠. 22. 그래서 지금 152 레이어 이상이 오고 있는데 이제 그 오류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3% 근방에 2015년에 왔다니까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미지넷이라는 그 대회가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각 인식에 대해서 많은 그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요거 알파고 우리 잘 알고 IBM의 그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왓슨이 이제 우승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론이 이제 딥러닝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율차 이제 책 보면서 가는 시대가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은 이제 자율차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운전자 보조, 차선 이탈, 고급차에서는 차선 이탈하면 경보 울리는 거, 뭐 속도 제어, 그 앞에 차 있는데 엑셀 밟으면 이제 브레이크 자동으로 해주는 거. 요거에서 이제 장애물 회피, 추석 때 차 밀리면 핸들 놔도 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뭐 이런 거였다면 고도 자율화. 지금 202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게 예전 2015년 타겟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은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뭐 2030년에는 운전대가 사라진다 이렇게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 사람은 좀 문제가 많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타겟으로 삼고 테슬라에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에는 이 CNN, RNN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요 안에도 물론 다양하게 많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 CNN을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88년에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벌써. 그런데 이게 거의 성능이 없어서 2010년 후에 이제 힌튼 교수 업적이 더 이제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 그다음에 풀링 레이어, 그다음에 이 커넥티드 레이어 세 개의 레이어로 볼 수가 있죠.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것은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특징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주변 픽셀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하나의 셀로 특징을 만들어서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풀링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알고리즘에서 대표 그 중에서 제일 큰 숫자 6만 선택하자. 셀렉션인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미 축소가 되죠. 그래서 풀링을 거쳐서 그죠? 풀링을 거쳐서 축소를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 신경망이 되죠.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커넥션 레이어, 그죠? 합성곱에서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인식해주는 그것이 이제
이 CNN이 되죠. 좀 더 보면 이런 그 이미지가 있으면 컨볼루션에서 특징을 뽑아서 풀링해서 그것을 이제 축소시켜줘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기존의 신경망처럼 이렇게 입력을 만들어주고 히든 주고 계산해서 이게 새냐, 뭐 선셋이냐, 강아지냐, 뭐 고양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가 많으면 계산은 더 많아지겠죠. 이게 다 그 사실 매트릭스 연산이 매트릭스 뭐 이런 연산만 해도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그죠? 이게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이게 우리가 폴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점점 많아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연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PC에서는 컴퓨터에서는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152개가 있다고 하면 152승계 이거는 사실 거의 그 슈퍼컴에서도 잘 힘든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쿠키인지 고양인지 이거 보면 뭐 과자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CNN에선 그래서 저런 걸 통해서 이미지 처리에 가장 강한 강점이 있다 이거고 RNN은 순환신경망이라고 그래서 은닉 노드가 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자 처리할 때 적합하다. 이렇게 번역기, 음성 인식, 필기체 인식 이런 것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RNN은 다층 퍼셉트론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 이제 히든이 있고 입력이 있고 들어온 데이터 값을 어떻게 히든해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만 입력받고 출력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기존 신경망에서는 이런 형태였는데 뭐 물론 뭐 백프로파게이션 하면 돌아가지만 요거는 옆으로도 보내줍니다. 옆으로도 같이.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제목 달아주는 그런 이미지 캡셔닝에 많이 쓰고, 요거는 그 입력이 여러 개 있는데 출력은 하나. 그래서 true, false 이럴 때 많이 쓰게 되죠. 스팸 메일 필터 할 때.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입력에 여러 개 출력을 해주는 번역기, 뭐 주식 가격 뭐 이런 거에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례만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딥러닝은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시각, 아까도 봤지만 언젠가는 뭐 지금 거의 괴리율이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왔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왔다. 그죠? 그래서 요거 사진을 보고 여기 사람, 자동차, 뭐 헬멧, 모터사이클 이렇게 다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다 캡셔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놀라는 표정, 서프라이즈,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캡션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딩. 그다음에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도 많이 봤던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합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런 이 고의 그림을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합쳐서 이 클린턴 아니 저 트럼프 대통령, 부시 대통령 뭐 이렇게 뭐 이런 장난스러운 거. 그다음에 흑백 사진 요거 또 많이 하죠. 과거에 6, 70년대 찍었던 사진들을 지금 컬러링 해주는 거. 그죠? 아까 요거 나왔던 거. 그다음에 이거 추상적 작품 만들어내는 거, 딥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그다음에 핸드라이팅도 자동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그 무성 영화에 옛날에는 음성이 없었는데 요즘은 사운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를 뭐 영어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런 거, 그죠? 요것도 아까 캡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인간 수준의 그런 언어 인식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강화학습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도화돼서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 지금 아타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벽돌 게임 여기서 이제 인간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론도 이제 점점 더 발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보면 컴퓨터에서 이해를 해서 오피스에서 베드룸을 갈 때는 어디냐, 어떻게 가냐, 노스웨스트 북서쪽으로 가라. 이거 보면 사람도 잘 사실 참 판단하기 힘든데 뭐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베드룸 왼쪽에 뭐 화장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보라색으로 빛나는 것에 오른쪽에 위치한 고무 재질의 원기둥 옆 앞에 있는 큰 파란색 뭐 이 모양은 뭐냐 이거를 다 판단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나무 몇 개냐 이건 쉽죠. 색깔이 뭐냐 이것도 쉽습니다. 근데 나무 간의 높이가 가장 크게 낳는 두 나무 중 오른쪽은 뭐냐? 이 중에서 제일 요거 둘 중에서 얘 모양은 뭐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추론 이게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뭐 고양이 사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 뭐 음악 만드는 거 최근에 이제 이런 거 많죠. 로봇 연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거의 AI 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벌써 뉴스가 AI 기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소설, 시 이것도 이제 AI 소설가 이런 거 나왔고 요거 뭐 아까 데슨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거 이런 요리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아마존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신문 읽어주기.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할 건지. 남자, 여자, 어린아이 또는 연예인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화형 인터페이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AI 스피커에서 많이 하는 그죠.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진료 예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요거 캡션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사진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판단해 줄 수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떠니까 거기에 따른 광고를 주겠다. 그다음에 이런 거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은 판단할 수 있죠. 사용자 인증. 그래서 이제는 뭐 지문인식 이런 시대를 떠나서 호텔에 이제 고객이 들어오면 벌써 누가 왔다 알 수 있고 대리시험 방지 그죠? 지금 이것도 많이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 대리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것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금 뭐 AI를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기존의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돼서 통합된 AI가 나오고 있다. 또 트렌드도 이제 과거에 이런 뭐 메인프레임의 커다란 컴퓨터, PC 이런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사회는 뭐죠? 유비퀴터스 컴퓨팅, 유비퀴터스 소사이어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IoT 디바이스 또는 정보화 기기가 온 집안에 널려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 뭐 핸드폰, 그다음에 뭐 그런 기기들이 그래서 AI가 여러 군데 있다.
everywhere. 그다음에 모든 프로덕트에 AI가 숨어져 있다. 또 ubiquitous computing. 그죠? 뭐 센서들이 여기저기 숨어져 있어서 내가 어떤 방에 들어가면 벌써 뭐 화면에 내가 왔다는 게 뜰 수 있죠. 그런 뭐 RFID 태그 장치를 단다든지 우리가 뭐 어디 논문 발표하러 가면 벌써 내가 준비한 내가 누군지 내가 준비한 그 발표 그 자료가 화면에 뜨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AI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죠. Ambient Intelligence. 그러니까 Next Step AI이다. 이런 그 Ubiquitous Computing and Networking으로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AI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시대를 이제 지나서 이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은 정말로 획기적인 AI 스텝을 만들 수 있었는데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주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것은 VR하고 반대다. VR은 컴퓨터 세상 속으로 집어넣었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기까지 수많은 그 IoT 기기에 노출돼 있죠. 그 여러 가지 뭐 센서들이나 뭐 그 CCTV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들의 그 다 하나하나의 컴퓨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는 물론 기존에 이제 그런 뭐 이런 RFID, 뭐 GPS, 뭐 이런 센서 센싱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그 엑스터널 이벤트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지능적인 인터랙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그 디바이스 이것도 뭐 벌써 이미 앰비언트 디바이스들 보면 이제 MIT 대학이나 조지아 공대에서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심지어는 컵에도 이런 디바이스들을 많이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연구된 건데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오늘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디서 돌아다녔는지 뭘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입구에서 뭘 하나 주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동선에 따라서 상품을 재배치한다든지 뭐 또 놀이공원에서 입구에 이제 팔에 그 뭐야 돈 넣어준 그런 그 종이 붙여주면 그 우리 아이가 어디 있어 돌아다니는지 다 알 수 있다든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마지막 굉장히 빨리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굉장히 쉽게 자동화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와 함께 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의료 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식을 추출해서 자동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가 집에서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녔을 때 안 부딪히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동물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자, 그런 것들을 그 자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센소리 정보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시장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그 정보들 영상 정보, 소리 정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그 개미나 벌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집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서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좀 상당히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왜 AI 주제가 아니냐? 굉장히 복잡한 대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뭐 DB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건 AI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이 이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두서없이 오래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을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학생들이 인공지능 개요 및 응용하고 또 기계학습의 개요 및 알고리즘 또 그리고 딥러닝의 응용,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쉽게 배웠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들 네.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문자로 보내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재미없었죠? 아유, 재밌다.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들도 아마 저가 지금 이건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해서 네. 지금 A반, B반이 있어서 저가 그렇게 써도 되겠죠? 예, 학생들 예, 예. 지금 다시 올려놓으면은 관심 있는 친구들 이제 내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아까 교수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한 것들이 있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번 보라고 그리고 교재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윤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 교수님이 가르쳐 줬다고 나는 생각해요. 교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가도 되죠? 네네. 예, 예,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